일반적으로 지금 정권의 경제를 평가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생각보다 그 소득이 오른 것만큼 사람들이 삶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예요? 소득주도 성장 이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정책은 난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다른 거니까. 어?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의 한 20가지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인데 네. 예? 그거 하나 없앴다고 해서 이쪽이 전부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 지금 정부가 핀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 아니고 네. 복지정책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부어가지고 네. 가령 무슨 노인복지 그렇죠. 늘렸고 그런 의료보험 확대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재정 부어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현재 정부 추진하는 정책의 한 60%는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재정에. 예, 재정에서 나간 게 일시에 너무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옳았는데 네. 투약 방법이 기간과 과용 방법이. 그 복용 방법이 네. 예? 적정량을 투약하는데 네네네. 과용 투약 건 부작용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이 아니고 방향은 맞는데 그 방법이 지나쳤지. 지금 그게 2년 동안에 29% 올랐거든요. 그렇죠. 주유수당 요인을 포함하면 55%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2년에. 이게 과한 거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으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저임금 소득자에게 화를 준 거지. 예? 그것이 실패한. 저도 소상공인도 손해봤고 저소득 근로자도 손해를 받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부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첫째는 인건비가 증가하면 고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건 네. 경제 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 인건비가 나는 매년 한 7, 8%씩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올렸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문제지.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뭐냐면 네. 우선 두 가지 한국 경제 여건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그동안에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수 증대 정책은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 수출 주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가 필요해진 건가요? 그런데 그것이 2008년에 끝났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이. 그 뒤 수출 증가율은 그 이전에는 두 자릿수였는데 네. 2008년 이후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보면은 제로야. 제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고. 전혀 성장이 없어. 그러면 수출에만 의존하면 경제 성장률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0%가 돼요. 0%지. 그럼 이제 방법이 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전하고 영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수 증대가 없으면 네. 경제 성장은 정지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수출로 할 때는 네. 내수는 오히려 축소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로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인데 지금 그게 안 돼. 응?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다고 수출이 도움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수출로 가지만은 내수가 이제 새로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동안 너무 등한시한 것도 있고. 그동안은 마이너스로 가던 거를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수출하고
내수가 엄밀하게 말하면 수출하고 내수가 함께 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정책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은 수출만 하고 내수는 죽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수주도 정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수를 키워야겠다. 그러면 내수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수는 뭡니까? 그 이제 소비 아닙니까? 가게에 돈이 있어야죠. 가계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늘려주자는 겁니다. 그럼 가계 소득 늘려주자면 어떻게 하냐?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네, 네, 네. 복지도 늘려줘야 하고, 네. 이것이 그러니까요. 전부가 하나로 통합니다. 그 말하자면 가계 소득을 늘리자. 그래서 수출이 죽었으니까 성장을 이끌어주자. 이거야. 이것은 지금 성공했어요. 이거 일반이 모르는데, 네, 네, 네. 요것은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면. 네. 작년 경제 성장률이 2.7%. 네. 2.7%인데 민간 소비가 과거에 2.5%였는데 네, 네, 과거 3년 평균이 작년에 2.8%야. 증가했네요. 아, 민간 소비가. 그리고 정부 소비가 네. 과거에 2%였는데 네. 작년에 5.5%. 엄청 올랐네요. 엄청 늘었지. 그러니까 그 복지가 늘려가지고. 그래서 소비하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정부하고 민간. 합해서 3.5%야. 두 개를 합한 것이. 그러면 3.5%에서 2.7%가 나온 겁니다. 어? 그러니까 만일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었다면, 네. 하지만 소비 쪽에서 뒷받침이 없었다면 작년 경제 성장률은 2.7%가 아니라 2%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소득주도 정책 그 목적이 두 가지라. 또 하나는 네. 이것은 양극화 해소예요. 응? 부유층은 늘고 저소득층은 낮고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낙수 효과가 낙수 효과의 작동이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출 주도 시대의 분배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낙수 효과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정지된 거예요. 아까는 수출이 정지됐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 분배 면에서 본 낙수 효과가 정지된 거야. 2008년 이후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해요. 유보금이 많으니까. 기업이 과거에는 돈을 벌면은 그 돈도 모자라서 외자 도입해가지고 국내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외자 도입 그만두고 자기가 벌은 돈도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수출이 죽었기 때문이야. 과거 투자한 건 수출 보고 한 거지 내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이 한국이 뇌졸중에 걸린 거야. 혈액순환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 경기 침체는 네.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은 양극화 현상이다. 대기업은 호황이고 가계는 불황이고. 지금 보세요. 매년 보면은 기업 이익은 엄청나게 증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양극화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주지 말고 직접 가게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내수가 줄을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이 악순환에 걸린 거예요. 거꾸로. 이게 법인세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다가 그러다가 정부가 직접 투자도 하고 저소득 좀 도와주고 그럼 가계소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이 양극화 네. 해소는 실패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왜 실패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의 선택이 잘못이 아니라 약 처방, 그 복용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월급을 올리는 것은 조그마한 효과지만 일자리를 잃는 건 전부를 잃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타격이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시죠. 저소득층의 실직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가 훨씬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양극화가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52시간에서 초과 노동을 원하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강제로 묶어놓으면 소득이 준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식 교육비도 있고 더 일해서 더 벌어야 되겠는데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 못 번다 이런 이야기야. 그걸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소득자를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근로를 못 하도록 한 거. 이건 노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당초 그렇게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것은 아마 내가 볼 때는 1, 2년 지나면 네. 이 충격은 없어질 겁니다. 임금 상승 률을 폭을 낮추고, 네. 폭을 좁혀야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이걸 점점 이제 아마 정부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많이들 잘 몰라요. 말하자면 이런 깊은 것을 생각 안 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최저임금 많이 올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무적대로 소득주도 성장 없애라 이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이 당면한 성장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그 규제 개혁은 이 국내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참 철저히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이 규제는 기득권 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제가 있어야 하는 규제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 말씀이시죠. 네. 그 우선 정부도 그래요. 정부 각 부처가 그 중 하나입니다. 그 규제 계획이 있어야 영이 쓰는 거예요. 이거 자꾸 간섭하고 못하고 정부 각 부처도 이거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의료, 의사협회, 변호사들, 약사회, 또 각 기업도 현재 규제에 먹고 사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협파해서 같이 나눠 먹으라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것을 넘으려면은 혁명에 가까운 전위적 개혁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 기득권 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다. 이 규제 그 개혁에 정부가 아주 적극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냥 국가적으로는 노동복지를 확대해주고 네. 그 대신에 노조는 양보를 해서 기업도 같이 기업이 잘 돼야 노동도 그렇죠. 돈을 벌어야 돈을 주니까. 그러면요. 그렇지. 그래서 상생적 노동운동을 수출 주도 시대에 수출을 댄 게 어디입니까? 제조업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주도 성장은 곧 제조업 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의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 것이 투자예요. 네, 그렇죠. 투자. 그래서 수출, 제조업, 투자 네. 이것이 당장 돌면서 경제를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수출이 막히니까 제조업이 막히는 거예요. 제조업이 막히니까 투자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수출이 제로라고 그랬죠. 네네네. 근데 지금 제조업은요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도가 아니에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조업이 두 자릿수로 늘어서 앞에서 끌었습니다. 경제 수출이 주도할 때 제조업도 두 자릿수로 경제를 끌는 지금은 경제 성장을 겨우 따라가는. 그리고 제조업이 그동안에 고용을 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조업이 매년 10만 명 내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고용이 줄어요. 매년. 해마다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의 성장 견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나오는 혁신 성장이 계속 제도업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지.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도할 수 없다. 마치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아무리 영양제를 준다고 내가 젊어질 수는 없잖아. 응? 마찬가지. 제조업을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죠. 노인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뒷바라지 않으면 되나. 그렇죠. 해야지만 그 정계는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업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조업에게 키를 맡길 수는 없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 그런 혁신 산업 플러스 고성장 서비스입니다. 고성장 서비스란 고소득 서비스. 고소득 서비스. 고소득 서비스란 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 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관광, 또 보건, 의료 보건, 의료 보건, 복지, 문화, 예술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은 가령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이거는 고성장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성장 저생활국이 될 것이다. 그 지난 50년간 네.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네.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소득은 들어도 생활 수준은 낮아집니다. 집값이 올라서 집주인은 좋아하지만 그것은 후손들의 그 소득을 네. 미리 앞당겨서 내가 쓰는 우리가 빼앗아 오는 다시 말하면 후손들의 빈곤화의 대가로 이루는 것이다.